포크 호러는 대체로 도시에서 벗어난 지역을 배경으로 외딴 환경에서 벌어지는 민속 요소나 커트 집단 혹은 초자연적이거나 기괴한 요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포크 호러가 꼭 도시에서 벗어난 환경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내부의 어둡고 폐쇄된 환경이나 사악한 집단 등이 포크 호러의 요소를 구성하기도 하죠. 최초의 포크 호러 영화인 다큐멘터리 영화 핵산은 중세 도시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며 초창기 포크 호러의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마크 롭슨의 1943년 영화 일곱 번째 희생자 역시 대도시에서 은밀하게 모이는 악마 추종자를 다룹니다. 이처럼 도시를 배경으로 포크 호러의 양식을 활용하는 작품들은 대체로 악을 숭배하는 무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양이라면 사탄이나 벨제북 같은 악마 두목들이고 아시아라면 오래된 악한 신을 대상으로 하죠. 극영화에서 최초로 포크 호러 형식을 제시한 영화는 토드 브라우닝의 1928년 영화 잔지바르 서쪽입니다. 다만 이 영화에서 포크 호러적인 요소는 영화 후반에서야 등장합니다. 1934년 영화인 로이 윌리엄 닐의 검은 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전체를 포크 호러적 요소가 지배하는 작품은 검은 달처럼 1934년에 등장합니다. 에드거지 울머의 검은 고양이와 페르난도 데 푸엔테스의 멕시코 영화 수도원의 유령이 그 작품이죠. 검은 고양이가 악마를 숭배하는 컬트 집단을 다룬 반면에 수도원의 유령은 버려진 수도원에 들어선 여행자를 노리는 악마와 오래전에 죽은 상태에서도 이를 막으려는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악한 집단과 사악한 힘을 다룬 이 두 편의 포크 호러의 형식은 이후 숱한 영화들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규정된 여타의 영화 장르와 달리 포크 호러는 아주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포크 호러의 황홀한 역사로 포크 호러 장르를 정리한 케르라 제니스 감독은 다큐멘터리 말미에서 거의 모든 호러 영화는 포크 호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이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크 호러에서 주된 요소는 이성과 광기 혹은 악 그 자체와 대립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포크 호러는 자연 그 자체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다룬 존 부어맨의 서바이벌 게임은 포크 호러가 아니지만 이 영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슬래시 장르와 람보의 원형처럼 보이는 영화인 피터 카터의 1977년 영화 리추얼은 포크 호러로 볼 수 있죠. 이 영화는 대자연에 고립된 인물들과 괴물처럼 변해 이들을 파괴하려는 참전 용사를 등장시켜 전쟁을 지옥과 함께 악과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포크 호러는 낯선 세계 혹은 집단의 광기를 드러내는 영화 장르며 평범한 이들에게 익숙하던 세계를 뒤집고 배반하는 영화 장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포크 호러 가운데 여러 문화권을 대변하는 대표작 10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 작품과 함께 여기에 연결된 작품들을 살펴보다 보면 포크 호러의 얼개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연도순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벤자민 크리스텐센의 스웨덴 영화 핵산입니다. 핵산은 스웨덴어로 마녀를 뜻하는 말로 다큐멘터리 영화인 핵산은 총 7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는 중세 세계관과 마녀에 관한 역사를 다루며 2부는 마녀에 대한 미신과 믿음을 다루고 3에서 5부는 중세의 마녀 사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재현하는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7부는 중세의 미신이 현대에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핵산은 계몽적 성격이 강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당대 스웨덴에서 최고의 제작비를 들였다는 핵산이 보여주는 비주얼은 오늘날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죠. 영화 오프닝부터 컷아웃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한 영화는 이후 허공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마녀들을 묘사하는 옵티컬 프린트 광학 효과에 이어 거대한 악마를 묘사하는 애니메트로닉스의 초기 형태와 함께 작은 악마를 묘사하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과 특수분장 등 그야말로 무상영화 시기 특수효과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산은 영화 내용도 재밌지만 이러한 특수효과를 보는 즐거움을 크게 느끼게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에리크 블럼버그의 핀란드 영화 하얀 술록입니다. 하얀 술록은 스웨덴 소수민족인 사미족을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이들은 주로 양을 방목해 먹고 삽니다. 주인공인 여성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지만 늘 양떼를 방목하러 떠나는 남자의 사랑이 식을까봐 불안하기만 하죠. 주인공은 결국 주술사를 찾아가 남편의 사랑이 있을 때 식지 않는 방법을 얻습니다. 문제는 주술사의 지시에 따라 처음 만난 동물을 신성한 돌신에 바친 주인공이 하얀 술록으로 변해 남자들을 학살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미족의 전설을 영화한 하얀 술록은 설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산한 판타지를 보는 느낌이 강한 영화입니다. 하얀 술록은 영화의 시작부터 주인공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 인물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술사가 주인공에게 한 일이란
다른 존재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뿐이죠. 주인공은 열정이 넘치거나 감정이 크게 동요했을 때 전설 속 괴물인 하얀 술록으로 변신합니다. 특히 허공으로 뛰어오르며 인간에서 술록으로 변신하는 장면은 여전히 멋진 장면이죠. 하얀 술록 역시 오래된 영화이면서도 여전히 영화의 힘을 간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세 번째 영화는 나카가와 노부의 일본 영화 망령의 괴묘 저택입니다. 의사는 폐렴에 걸린 아내의 요양차 시골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원기처럼 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은 과거로 바뀝니다. 성질이 급한 쇼군이 함께 바둑을 두던 바둑 사범을 욱하는 마음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 이를 항해하러 온 사범의 어머니까지 겁탈해 버리죠.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던 바둑 사범의 어머니는 자살하며 곁에 있던 고양이에게 복수를 부탁합니다. 의사의 아내는 바로 이 쇼군의 후손이었고 아내를 해치려는 존재는 복수를 위해 수백 년을 살아왔던 고양이였던 것입니다. 나카가와 노부는 일본 괴기영화의 발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괴담을 소재로 만든 영화들은 대부분 가부키 극을 각색한 작품들이었죠. 나카가와 노부는 괴기 요소가 짙은 범죄 영화 흡혈아 직후에 만든 가사나의 늪의 유령을 시작으로 헌병과 유령, 망령의 괴묘의 저택, 여자 흡혈귀, 토카이도 요치아 괴담, 그리고 괴담 사녀 같은 탁월한 괴기 영화를 만들면서 여기에 일본 사회의 밑바닥에 깔린 증오와 저주를 그려냅니다. 아시아 포크 호러를 지배하는 요소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증오설인 저주죠. 네 번째 영화는 콘스탄틴 예르쇼프, 기어르기 크로파치요프의 러시아 영화 마녀전설입니다. 신학교 학생이 휴가를 떠나다 늙은 마녀의 놀잇감이 됩니다. 화가 난 신학생이 몽둥이로 늙은 마녀를 때려 죽이자 마녀는 쓰러진 채 젊은 여성으로 변합니다. 달아난 신학생은 교장에게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습니다. 대지주의 딸이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이죠. 이 대지주의 딸이 바로 마녀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대지주의 딸을 위해 3일간 밤샘 기도를 해야 하고 복수를 원하는 마녀는 주인공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1960년대 구소련 시절에는 오늘날의 중국처럼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는 검열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골의 무시무시한 단편 마녀의 관은 러시아 사회의 민속 설화를 단편 소설화한 것이었고 현대 중국이나 60, 70년대 한국처럼 설화나 전설은 영화하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영화는 신학생의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여전히 즐거움을 주는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영화 중반 마녀의 화려한 움직임과 영화 후반 대규모로 등장하는 악령들은 당시 구소련의 영화 기술을 집대성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탄성이 나오게 하는 장면들로 만들어졌죠. 마녀 전설은 포크 호러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민속 설화를 뛰어난 이미지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 영화는 P.S. 해가드의 영국 영화 사탄의 피부입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가는 도중 땅속에 묻혀있는 기괴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얼굴은 곧 어디론가 사라지지만 이제 마을 소년 소녀들이 악마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일부 아이들에게는 몸 부위에 거친 털이 자라는 피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소년 소녀들은 악마를 부활시키는 집회를 열고 농부는 런던에 있는 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사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부의 다리에도 악마의 피부가 생겨납니다. 장르 규정은 일정한 형식이 쌓인 다음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포크 호러 역시 마찬가지죠. 포크 호러의 역사는 1920년대부터지만 포크 호러랑 규정은 바로 이 영화 사탄의 피부에서부터 시작해 68년 영화인 심판을 포크 호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게 했고 74년 영화인 위커맨을 이 장르의 걸작으로 꼽게 했습니다. 사탄의 피부는 관객이 서구권 포크 호러에서 기대할 만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묻혀있는 악마의 등장, 악마를 부활시키려는 집단, 평범한 일상을 누리다 광기 어린 세계로 휩쓸려가는 인물들과 이를 막으려는 인물들이죠. 스티븐 킹 원작 소설을 영화한 공포의 별장의 원형과도 같은 사탄의 피부를 보고 나면 포크 호러라는 장르가 왜 여기서부터 규정되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포크 호러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만한 대사 또한 등장합니다. 영화 초반 판사는 농부가 발견한 기괴한 얼굴 사건은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골 의사가 말하죠. 알 수 없죠. 뭐가 끝났는지. 판사님, 당신은 도시에서 왔죠.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말하고는 마법의 시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맺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서 두려움이 자라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영화는 잭 스타렛의 미국 영화 악마의 추격입니다. 두 부부가 휴가를 맞이해 캠핑카를 타고 스키장으로 향하는 와중 텍사스 중부의 황무지에서 쉬어가기로 합니다.
캠핑카 옆에 자리 잡고 술을 마시던 두 남자는 건너편 황무지에서 컬트 집단이 커다란 나무 아래 모여 한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컬트 집단은 자기 행위를 보던 남자들을 발견하고는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컬트 집단을 벗어난 이들은 보안관에게 살인 사실을 알리지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마의 추격은 포크 호러 영화의 매드맥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카체이스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포크 호러는 대체로 어둡고 음침할 뿐더러 억눌리고 숨겨놓은 악의 힘이 광기와 함께 평범한 사람을 서서히 집어삼키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악마의 추격은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광활한 서부 지역을 배경으로 포크 호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황무지에 끝없이 놓인 도로를 질주하는 이야기를 통해 포크 호러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영상을 선보입니다. 특히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벌이는 카체이스를 보고 있으면 매드맥스 1, 2편의 어떤 장면이 이 영화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악마의 추격에서 컬트 집단은 뉴멕시코 전체에 걸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트럼프 시대인 오늘날 이는 묘한 감흥을 자아내기도 하죠. 7번째 영화는 이두영의 한국 영화 피막입니다. 피막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 많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다만 그 영상에 담지 않았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피막이 포크 호러의 대표작이 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호러 장르는 검열로 인해 인간을 해치는 원기를 내세울 수 없었죠. 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마녀 전설처럼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설이며 옛 설화에 속한다는 걸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한국에서 만든 현대 혹은 근대를 배경으로 원기가 등장하는 영화는 모두 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피막은 이 구조를 뒤집은 영화입니다. 피막은 가짜 무당으로 시작합니다. 영화는 가짜 무당이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복수를 완성하려는 이야기로 그걸 이끌어가죠. 그러다가 영화 속 대감집의 위선이 철저히 밝혀지고 난 이후 가짜 무당은 신내림을 받고 진짜 무당이 됩니다. 피막은 원기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세계를 뒤집어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죽은 이들이 원기가 되어 구천을 떠도는 이야기를 한국 영화에서 검열이 작동하던 시기에 처음으로 제시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죽어간 숱한 영혼을 위로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8번째 영화는 시스워러 가우타마 푸트라의 인도네시아 영화 사탄의 숭배자입니다. 한 가족에게 어머니의 유령으로 보이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주술사는 이 가족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죠. 그런데 이제 악귀만이 아니라 좀비와도 같은 언데드까지 이 가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족을 공격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이슬람 신앙이 약한 존재를 공격하는 악마였던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영화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원 대다수가 무슬림인 사회죠. 사탄의 숭배자는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만들던 포크 호러의 양식이 이슬람 사회에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양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조코 아나르 감독은 2017년에 이 영화를 느슨하게 리메이크해 무시무시한 호러 영화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9번째 영화는 에이버리 크라운즈의 미국 영화 불타는 눈동자입니다. 18세기 미국 독립 이전 식민지 시대에 한 개척자 마을에서 불륜을 이유로 교소형 당할 위기에 처한 설교자가 가족과 이웃을 이끌고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롭게 찾은 땅은 그들을 추적하는 또 다른 무리인 원주민조차 피하는 곳으로 모든 생명체의 슬픔과 피해서 태어난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초자연적 능력이 있으나 정신이 온전치 못해 보이는 여성과 함께 악령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불타는 눈동자는 영화 내용에 따르자면 뜨거운 불을 보는 차가운 눈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화 초반은 마치 아글의 신의 분노의 미국 개척자 버전을 보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아일랜드 대기근을 피해 아메리카로 온 이민자를 잠깐 언급하며 청교도적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마을에서 불륜 혐의로 도망치는 이들 가운데 초자연적 능력이 있는 여성은 마녀를 떠올리게도 합니다. 불타는 눈동자는 낯선 세계에 도착한 이들과 이들을 위협하며 아메리카 원주민의 초월적 의식을 대변하는 악령의 존재, 그리고 이 두 세력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마녀의 존재를 내세워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포크 호러입니다. 10번째 영화는 류영천의 홍콩 영화 마태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경매장에 들린 둘째 며느리가 옥으로 만든 이상한 물건에 올려 이를 고가에 구매합니다. 문제는 이 꽃병처럼 생긴 물건에는 티베트의 악마왕이 봉인되어 있었던 거죠. 악마왕은 둘째 며느리에게 잉태하고는 남편을 죽게 만들고 둘째 며느리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실족사합니다. 주술사는 둘째 며느리 몸속에 있던 악마왕을 봉인하지만 10년 후 사소한 실수로 악마왕이 봉인에서 풀려나 남아있는 가족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중앙권 영화에서
민속 설화를 다룬 영화 가운데 최고 걸작은 호금전의 산중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작품은 판타지 성격이 강한 작품이죠. 마태는 7, 80년대 홍콩 대만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던 저예산 호러 영화 스타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야기는 종종 끊어지고 조악한 특수효과가 난무하지만 당시 다른 나라 영화에서는 보기 어렵던 지독한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로 이 시기 홍콩 대만에서 만들어지던 호러 영화 스타일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마태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오래되고 사악한 악이 한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10편의 영화는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다양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포크 호러 장르의 원형에 해당하는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인 당시는 민속 설화와 마법, 미신 같은 것들을 배척하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신비화된 자연과 주술적인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던 계몽주의는 역으로 계몽주의 이전의 초자연적인 향수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호레이스 월폴의 오트란토 성이라는 작품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고딕 문학이 시작됩니다. 포크 호러는 고딕 장르에 큰 영향을 받은 호러 장르이기도 합니다. 포크 호러란 용어는 1970년에 생겨났습니다. 1970년 영화 잡지 킨의 위클리에서 평론가 로드 쿠퍼가 영화 데브스터치의 촬영 과정을 설명하며 처음 사용했는데 이 영화는 이후 오늘 소개할 작품인 사탄의 피부로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포크 호러에 관한 관심은 바로 이 영화로부터 시작하며 이 작품과 함께 마이클 리브스의 심판과 로빈 하디의 위커맨을 묶어 포크 호러의 불경한 삼위일체로 부릅니다. 이 용어를 규정한 영화학자 아담 스코벨은 영국 영화연구소를 위해 쓴 글에서 이 영화들이 허무주의적 어조와 시골 배경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으면서도 관객의 기대를 뒤엎는다고 말하며 지역사회와 개인을 고립시키는 풍경에 대한 강조를 지적합니다. 포크 호러는 민간에 전승되어 내려온 전설과 신화, 그리고 미신과 같은 것들이 발생시키는 두려움을 다루는 장르입니다. 보통 포크 호러는 시골을 배경으로 민속 종교에 기반한 미신, 그리고 이교도주의의 인간 재물을 다루며 때로는 자연 그 자체가 주는 두려움을 다루기도 합니다. 민속학에 속하는 이러한 양식들은 종교적 태도에 속하지만 그 종교적 태도가 현대의 지배적인 종교와는 다르기에 이를 처음 겪는 이의 불안감을 자극하기도 하지요. 한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적 양식은 단일 종교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 전승된 기억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종교적 태도가 뒤섞이며 고립된 공동체일수록 이 두 가지 양식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적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세와 근대 기독교에서 페이건, 즉 이단이라 불렀던 이들이 바로 이처럼 다양한 종교적 심성이 결합된 이들이었죠. 이러한 종교적 태도는 현대의 기술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 종종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를 우리 가까이 있는 종교적 형식과 비교함으로써 이들을 어떤 사악한 것을 숭배하는 자들로 규정하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서 숨겨졌거나 숨어있는 악마나 고대의 신 혹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인간 재물을 바치려 하는 집단을 다룬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성대 광기의 대결이 벌어지고 예정된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포크 호러의 탄생입니다. 판타스틱 영화백서는 세상의 모든 호러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호러 영화사, 드림랜드에서 기이한 모험을 펼치는 단테를 다룬 단테 러브크래프트를 만나다와 함께 합니다. 오늘 영화 열차는 여기까지입니다.